서울, 추운 겨울의 하루. 대한그룹 최고층에서 정밀한 회장은 컴퓨터 화면 앞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과 분주하게 이어지는 자동차 행렬로 가득했다. 그러나 넓은 사무실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온 끝에 남은 것은 오직 외로움뿐이었다. 미라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평소 단단한 표정이 어딘가 흔들리는 듯했다. 내일은 그날이었다. 그녀가 1년 중 가장 싫어하는 날. 정준서의 생일. 천천히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얇은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앨범이 드러났다. 떨리는 손이 닳아해진 가족 표지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마치 그것이 성스러운 유물이라도 되는 듯이. 첫 장을 넘기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5살 소년의 사진이 나타났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가 그녀를 곧바로 바라보며 묻는 듯했다. 엄마, 나 기억하고 있어? 미라는 사진 위에 살며시 손을 올리며 뜨거운 눈시울을 감쌌다. 엄마는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어, 준서야. 세월이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30년 전, 황금빛 가을 오후. 준서는 공원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잠깐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다. 뜨거운 눈물이 앨범 위로 떨어졌다. 미라는 놀란 듯 재빨리 닦아냈지만 감정은 멈추지 않았다. 입술을 꾹 깨물며 부서질 듯한 심장을 억누르려 했다. 회장님, 아직 여기 계십니까? 문가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서가 들어오며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란을 10년 넘게 보좌해온 오른팔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가식과 계산이 스며 있었다. 내일 이사회 회의 일정입니다.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앨범을 힐끗 보았다. 또 그 앨범이군요. 회장님,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3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마.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김 비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미소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계속 사로잡혀 계시면 다른 이들이 회장님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손에 들린 앨범을 더욱 꽉 움켜쥘 뿐이었다. 회의는 몇 시지? 오전 9시입니다. 회장님. 알겠다. 나가봐. 김 비서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다. 그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번뜩였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여자는 여전히 과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나. 김 비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섰다. 미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지친 그녀의 눈동자 속에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는 몰랐다.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울, 새벽 5시. 정미라는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이불은 차가운 바닥 위로 떨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악몽이 다시 찾아왔다. 꿈속에서 준서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부르고 있었다. 햇살이 가득한 아이의 얼굴, 통통한 볼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나 좀 봐요. 하지만 눈을 한번 깜빡이자 그 모습은 안개처럼 흐려졌다. 그 작은 손이 어둠 속으로 잡아 끌려가고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끝내 사라졌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미라는 가슴을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매년 준서의 생일이 다가오면 이 악몽도 함께 찾아왔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아이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잔인한 상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 무거운 아픔을 씻어낼 수는 없었다.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눈 밑은 깊게 패였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 자부심 넘치던 얼굴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 하지만
고통만큼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오전 8시 45분. 미라는 냉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미 고위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온전히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맞은편 자리에는 강현태, 그녀의 전 남편이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가 앉아 있었다.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 미란.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미라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회의를 시작하죠. 그녀의 차가운 명령에 따라 비서 김이 앞으로 나와 지난 분기의 재무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미란이 제안한 자선사업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나오자 강현태는 코웃음을 쳤다. 또 그거야.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포기 못했어. 회의실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미라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살짝 움켜쥐었지만 표정에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짓. 현태는 어깨를 으쓱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30년이 지났어.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을 거야. 받아들여. 준서는 오래전에 죽었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미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30년이든 평생이든 나는 절대 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 따위가 그 문제를 논할 자격은 없어. 현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넌 정말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아이를 잃었고 가정도 잃었고 결국 남은 건 너 혼자뿐이야. 회의실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적막해졌다. 비서 김은 얼굴을 숙이고 미소를 감추었고 몇몇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미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그녀는 뒤돌아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걸음을 멈추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 남아있어.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믿음. 그리고 난 반드시 그 아이를 찾아낼 거야. 그녀는 그렇게 떠났고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그날 밤, 미라는 서재에 앉아 테이블 위에 작은 생일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조심스럽게 35개의 촛불을 꼽고 불을 붙였다. 촛불의 은은한 빛이 그녀의 눈 속에서 흔들렸다. 준서야, 오늘 내 35번째 생일이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꺼졌다. 미라는 조용히 눈을 떴다. 가슴 한쪽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그녀는 몰랐다. 운명이 지금 그녀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기다려온 만남이 불과 몇 시간 뒤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울, 새벽 5시 새로운 하루가 익숙한 아픔과 함께 시작된다. 정미라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지친 눈으로 아직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의 긴장감 넘치는 회의 이후 그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현태의 날카로운 말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준서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미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니, 준서는 죽지 않았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녀는 아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0년이 흘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약 준서가 살아있다면 그 아이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손에 쥔 낡은 목걸이를 꼭 쥐었다. 그것은 준서가 그녀의 35번째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다. 단 몇 달 후 그 아이는 사라졌다. 엄마, 이거 꼭 매일 착용해야 해요. 그래야 항상 저를 기억할 수 있어요. 한 방울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한다. 몸이 지쳐도 그녀는 여전히 살아남아 아들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날이라는 것을. 오전 10시 15분. 정미라는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병원에 들어섰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이곳은
어딘가 익숙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이 신경 쓰지 않았다. 검진을 마친 후 한 젊은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가슴팍에 붙은 명찰이 눈에 들어왔다. 서준엽, 내과.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 앞에 선 젊은 의사. 그의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다.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 깊고도 선명한 눈빛. 그 얼굴의 선이 준서와 너무 닮아 있었다. 미라는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떠십니까? 특별한 증상은 없으신가요? 따뜻하면서도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미라는 침착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속의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단 한순간도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온화하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몸이 너무 지쳐 계시네요.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준혁의 손목을 향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별 모양의 흉터를 보았다. 미란의 몸이 얼어붙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흉터. 그것은 그녀의 가문에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흔적과 똑같았다. 어린 시절 준서의 손목에 있던 흉터와도 똑같았다. 그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자네는?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혁은 약간 당황한 듯 눈썹을 찌푸렸다. 네. 미라는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심장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만약, 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자네 손목의 흉터,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나?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가볍게 웃었다. 아, 이거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버려진 아기였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양부모님. 미라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귓가에는 심장의 거센 박동 소리만 울려 퍼졌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준혁은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는 것을 눈치챘다. 정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미라는 입을 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서준혁. 그는 어쩌면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들 정준서일지도 모른다. 미라는 병원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 아플 지경이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조사를 했고 모든 가능성을 뒤쫓았다. 그런데 운명이 이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걸까? 미라는 손을 꽉 쥐었다. 아니다. 이 희미한 희망을 헛된 환상으로 흘려보낼 수 없다.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날 밤 미라는 서준혁과 자신의 DNA 검사를 요청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단 한 걸음만 더 가면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결과가 무엇이든 그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미라는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소용돌이쳤고 뒤엉킨 생각들이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 밀봉된 봉투를 찍기만 하면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제 단 한 걸음만 남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웠다.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만약 정말 준서가 맞더라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깜짝 놀란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김 비서의 번호였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 방금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현태 회장이 회장님의 DNA 검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란의 몸이 굳어졌다. 그 사람이 알았다고? 네,
그리고 서준엽 박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간 그녀의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계속 그를 감시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미라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강연태. 그는 평생 동안 그녀를 괴롭힌 독사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가 그녀의 아들을 찾는 것을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준혁을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정심을 유지한 채 병원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서준혁의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유료 기록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들어오자 살짝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또 오셨군요, 정 회장님.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옅게 미소를 지었다. 미라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단단히 쥔 종이를 더욱 세게 움켜잡았다. 당신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준혁이 미간을 좁혔다. 무슨 일입니까? 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DNA 검사 결과지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죠? 미라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온 기다림, 두려움, 그리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입니다. 준혁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뜨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99.9999% 부정할 수 없는 결과. 그는 정밀안의 친아들이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준혁의 몸이 굳었다. 그는 종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고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다. 말도 안 돼. 그는 충격에 휩싸인 채 고개를 들었다. 미라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서? 내가 바로 내 아들 준서야. 준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평생을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다니. 미란이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향했다. 준서야, 넌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니?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니? 그러나 준혁은 뒤로 물러났다. 거짓말이야. 미라는 얼어붙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내 친어머니라면 얘 난 버려졌어. 얘 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야 했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도려냈다. 아니야. 난 널 버린 적 없어. 넌 납치된 거야. 난 30년 동안 널 찾아 헤맸어. 미라는 거에 울부짖듯 외쳤다. 그러나 준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대로 걸어 나갔다. 미라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준혁은 병원 복도를 나서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인적이 드문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댔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내가 정말 정밀한의 아들이라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부서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분노했다. 내 인생이 도둑맞은 거야. 그를 키운 양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던 걸까?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서준엽 박사님이신가요? 낮고 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는 천천히 의미심장한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나는 강연태입니다. 정밀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다면 나를 만나러 오십시오. 준혁은 굳어버렸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안에서 유심과 분노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왜 저 목소리는 이렇게 확신에 차 있고 도전적으로 들리는 걸까? 서준혁은 차 안에서 말없이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직도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편지 배달 정밀안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 밤 신라호텔 1703호로 오세요. 서준혁의 이가 꽉 깨물렸다. 그는 아직도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정말 그 여자, 정미란의 아들이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DNA 결과가 틀렸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분노는 어디로도 풀 길이 없었다. 평생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가 나타나 자신이 엄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서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 시동을 걸었다. 어떤 일이 있든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오후 7시 58분. 서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호텔 복도를 걸어갔다. 1703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호텔 방. 소파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서 박사, 드디어 오셨군요. 서준혁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은 누구지?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강연태라고 합니다. 내 이름 들어본 적 있겠지요? 그 이름. 서준혁의 눈이 좁혀졌다. 정미란의 전 남편. 시간 없으니까 바로 말해. 당신,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강연태는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저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여자가 30년 동안 널 찾았다고 믿고 있나? 서준혁의 몸이 굳었다. 무슨 뜻이지? 강연태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정미라는 야망이 큰 여자야. 내가 사라졌을 때 한동안 힘들어했지. 하지만 그 다음엔 어땠을 것 같나? 그 여자는 일에 파묻혔고 결국 엄청난 재벌이 됐지. 그런데 넌 정말 그 여자가 널 찾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고 믿나? 내가 사라진 후 누가 진짜로 널 찾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서준혁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강연태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와인을 한 잔 더 따랐다. 그 여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 그렇다면 정말로 널 찾고 싶었다면 왜 30년이나 걸렸을까? 잘 생각해봐, 서 박사. 그 여자가 널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죄책감을 덜고 싶은 걸까?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서준혁의 목이 바싹 말라왔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왜 30년이 걸렸을까?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면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당장 대답할 필요 없어. 강연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혁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지금 넌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로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그 진실을 알려줄 수 있지. 서준혁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자택의 서재에서 정미라는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서준혁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가슴이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다. 준서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아들을 다시 만난 후 서준혁이 아직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그 무엇보다도 두렵게 만들었다. 그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 김이었다.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강연태가 서준혁 박사에게 접촉했습니다. 정미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 자식이 뭐라고 했지?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박사님에게 의심을 심어주려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는 박사님이 회장님은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죄어왔다. 정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끝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준혁을 찾아. 그 자식이 또 내 아들을 상처 입히게 놔둘 순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다. 호텔을 나서는 그의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강연태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여자가 정말로 널 사랑했다면
왜 30년이나 걸렸을까? 차에 올라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국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전화 받기 준혁아. 무슨 일이니, 아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물었다. 엄마, 혹시 제 친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아, 사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한 가지를 숨기고 있었단다. 준혁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의 가슴속은 마치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전화 받기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그 두 마디는 경고음처럼 울려 퍼졌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엄마,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잠시 후 양어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 받기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시간이 멈춘 듯했다. 준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뭐라고? 전화 받기 우리가 너를 길에서 주운 게 아니야. 우리는 중개인을 통해 너를 입양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얘 이제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화 받기 엄마가 두려웠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떠날까 봐. 우리는 너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지만 엄마는 항상 내 눈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 혹시 저 어딘가에서 너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준혁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감정으로 핸들을 세게 내리쳤다. 그 중개인이 누구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전화 받기 그 사람, 강현태라는 이름이야. 준혁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희미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어두운 방, 아이의 울음소리,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이를 꽉 붙잡아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해. 거친 손이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준혁은 소스라치게 몸을 떨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준혁은 휴대전화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엄마, 확실해요. 현태, 그 사람이 정말 이 모든 걸 꾸민 거예요. 전화 받기 증거는 없지만 항상 뭔가 석연치 않았어. 그 사람,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준혁아, 내가 그와 맞설 거라면 조심해야 해. 준혁은 이를 악물며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엄마, 난 가야 해요. 전화 받기 준혁, 안 돼. 하지만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현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지? 30년 동안 그 자식이 감춰온 진실은 무엇일까? 준혁은 즉시 차를 돌려 강현태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저택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차에서 내린 그는 거침없이 문을 열고 거대한 거실로 들어섰다. 강현태는 소파에 앉아 손에 와인 잔을 든 채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서 박사, 꽤 급했나 보군. 그의 목소리는 조롱조로 가득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현태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모른 척하지 마. 당신이 나를 내 친어머니에게서 떼어놓았지. 이 모든 걸 꾸민 게 당신이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강현태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생각보다 빨리 알아냈군. 준혁은 숨이 막혔다. 그가 인정했다. 정말 당신이 한 짓이라고. 강현태는 와인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 준혁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강현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내 어머니가 행복한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었으니까. 준혁은 굳어버렸다. 강현태는 비웃으며 눈을 좁혔다. 미라는 욕망에 가득 찬 여자였어.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오직 일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아이는 그저 그녀에게 걸림돌일 뿐이었어.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이야. 강현태는 어깨를 으쓱였다.
믿든 말든 상관없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야. 내가 없었더라면 미라는 훨씬 더 빨리 성공했을 거야. 그리고 예상해봐. 내가 사라지고 나서 그녀는 순식간에 유명한 사업가가 됐어. 이제 아무런 짐도 없이 말이야.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다. 강현태는 준혁의 동요를 감지하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정말 그녀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만약 그렇다면 왜 30년이 지나서야 널 찾기 시작했을까?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미란, 정말 그를 찾으려 했을까? 아니면 단지 죄책감을 덜고 싶었던 걸까? 잘 생각해보라고, 서 박사. 내가 정말 그런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준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강현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았다. 준혁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간, 미라는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2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촛불이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준서, 너 지금 어디에 있니?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 순간 미라는 두려운 진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이번엔 정말로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준혁은 조용히 차에 앉아 분주한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희미한 안개처럼 텅 비어 있었다. 강현태의 말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로 널 사랑했다면 왜 30년이나 걸렸을까? 정말 그런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답답한 가슴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리는 듯했다. 이제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따뜻한 가정에서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다. 하지만 지금 진실이 밝혀진 순간 그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친어머니 정미라는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늦어버린 후회일 뿐일까? 같은 시각, 대한그룹 회장실. 정미라는 창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또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전화받기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오자 그녀는 휴대전화를 꼭 움켜쥐었다. 넌 어디 있니, 준서야? 그날 밤, 마침내 준혁은 정미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답을 원했다. 적어도 자신이 그녀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문이 열렸다. 준혁을 본 순간 정미란은 굳어졌다. 준석.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하지만 곧 그녀는 깨달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을. 준혁은 감정을 숨긴 채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정미라는 침을 삼키며 손을 떨었다. 무슨 말이든 해보렴.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감정 없이 말했다. 30년 동안 정말로 날 찾아왔습니까? 정미라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과 배신의 경계선이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다. 단 한순간도 널 찾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준혁의 눈을 마주보며 깨달았다.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눈가에는 깊은 아픔이 서렸다. 엄마는 널 찾아 헤맸다. 하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 때때로 엄마는 지쳐 쓰러지기도 했고 방향을 잃기도 했어. 일이 너무 바빠 너를 잊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고 절망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 준혁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다면 왜 이제야 나를 찾은 거죠? 정미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누군가 일부러 너를 엄마에게서 숨겼기 때문이야. 준혁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정미라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픔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서야, 넌 엄마에게서 빼앗긴 거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마른 손이었지만 절대 놓지 않으려는 듯한 강한 힘이 느껴졌다. 강현태가 너를 숨겼어. 그는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하게 막았어.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에 의심을 심으려 하고 있어. 준혁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다. 나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믿어라, 준서야. 그 순간 준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길고도 깊은 침묵이 흘렀다. 준혁은 천천히 손을 뺐다. 아직 완전히 그녀를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미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비록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엄마는 당장 내가 엄마를 믿길 바라지 않아.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증명해 보일 거야.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준혁은 손을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서울, 화창한 봄날. 준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정미란과의 대화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헌신하며 일하는 직장이 있었으며 완벽하다고 믿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혁은 정미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편지 배달 내일. 내가 준비되었다면 실종아동 찾기 센터로 와주겠니? 엄마가 내가 꼭 봤으면 하는 것이 있어. 그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정말 가야 할까?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마침내 그는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았다. 정미란이 운영하는 실종아동 찾기 센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가족들이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면 가득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작은 얼굴들, 맑은 눈망울들, 부모들이 남긴 편지들, 언젠가 아이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방 한쪽에서 정미란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30년 동안 엄마는 자식을 잃은 엄마의 아픔 속에서 살았어.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곳에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 아이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건 내 몫이야.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직도 기적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있었다. 과연 사랑은 이토록 강한 것일까? 준혁은 알고 있었다. 과거를 바꿀 순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는 정미란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를 자신의 친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 예전처럼 살아갈 것인가?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매던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거리를 유지한다. 자신의 삶을 이어가되 과거를 돌아보지 않은 채 멈춰설 것인가요?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완전히 등을 돌린다.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다고 믿고 그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건가요? 사람마다 선택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찾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부모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안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을 용기는 있을까요? 그 답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